어머니, 그 통장 뭐예요? 지은이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니께 아니야. 어머니 돈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은이 통장을 힘껏 비틀었습니다. 우리 남편 돈 필요한데 왜 그걸 숨겨둬요? 이제 우리 살림도 어렵잖아요.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정리하마.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통장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그날부터 벌어질 일들이 이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그럼 오늘의 황혼사연집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주 외곽의 작은 마을, 30년을 산 시골집. 시어머니 정희의 집은 이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였습니다. 벽은 낡았고 처마는 비틀려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희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68세.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직도 거칠었어요. 일 많은 손, 밭을 일군 손, 아들을 키운 손, 그 손들이 만든 음식을 나눠준 손들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였지만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방학 때마다 오곤 했거든요. 정희는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영농인이었고 가난했어요.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밥 한 끼가 귀하던 시절이었죠. 정희는 그 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정희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이 아이가 집안을 살릴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준석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만났을 때까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남편 최준호. 그는 일 잘하는 목재상인이었어요. 정희와 만났을 때 준호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어요. 밥 한 끼가 배부른 시절이 처음 왔거든요. 그 후로 40년. 정희는 남편 옆에서 살았습니다. 밭을 팔고 집을 짓고 남편이 목재 장사를 할 때도 함께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점심도 싸들고 다니며 남편을 도왔죠. 저녁이 되면 손주들을 봐주었어요. 그렇게 40년. 그 과정에서 모은 돈이 5천만 원. 아들 낳고 기르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정희의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2명의 외손주도 있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어요. 15년을 더 혼자 밭을 일구고 손주들을 봐주고 마을 어른들을 챙겼습니다. 정희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이웃들이 말했어요. 그렇게 모은 게 추가로 200만 원 총 5,200만 원이었죠. 아들 준석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은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아파트도 강남에 있었죠. 하지만 준석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거든요. 중개 수수료가 뚝 떨어졌어요. 준석은 다른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건축업. 친구와 함께하는 건축 사업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남은 건 빚. 은행 대출 2억. 사채 5천만. 총 2억 5천만 원. 준석은 아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집에 내려가자. 아내 지은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시골? 농사에서 먹고 살 수 있어? 임시방편이야. 이 빚을 갚을 때까지만. 준석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교사였죠. 지은은 서울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강남의 백화점, 명품 매장, 카페 문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회사에 입사했을 때 준석을 만났습니다.
준석은 당시 사업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도 좋았고 식사도 좋은 곳에서 했어요. 6개월 후 결혼을 했고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년, 딱 3년 후였어요. 남편이 시골로 내려가자고 했을 때 며느리는 불편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처음 시어머니 정희의 집을 봤을 때 집이 왜 이렇게 낡았어? 화장실도 밖에 있고! 지은의 첫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정희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첫밥. 된장국, 고기 반찬, 나물, 시골 반찬들. 마당에서 직접 딴 배추로 만든 깍두기. 자신이 기른 고추로 만든 고추장. 모두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정희는 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지은은 먹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먹고 오는 게 낫지. 이런 밥을 어떻게 먹어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 정희의 손은 살며시 내려갔어요. 밥 한 숟가락이 채 들어가지 않은 채로요. 첫날 밤 준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조금 따뜻하게 해줄래? 따뜻하게? 나 뭐 잘못했어? 엄마가 우리를 집에 오게 받아줬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들 가족을 받아주는 건!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며느리 지은도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반찬도 조금씩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정희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시골은 답답했거든요. 택시도 30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5대. 카페는 없었고 식당도 2개뿐. 영화관도 없었죠. 지은은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빚을 갚을 때까지만. 이래가지고 빚을 언제 다 갚아? 5년 후? 10년 후? 준석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밥도 더 맛있게 해주고 손주들도 더 잘 봐주고. 하지만 2년차 지은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정희에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밥이 왜 이래요? 반찬이 이게 다예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손주들 학원비도 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 학원은 월 50만 원. 정희의 연금은 월 60만 원이었어요. 거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아들 준석의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자꾸 늘어났어요. 며느리 지은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 내 신용등급도 떨어졌고! 당신 엄마한테 달라고 해봐! 그 순간 준석은 아내의 눈빛을 봤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엄마는 안 돼. 뭐? 나 뭐 했어? 엄마 돈은 건드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눈은 이미 시어머니 옷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이웃숙희 아줌마는 정희와 30년을 이웃으로 지냈어요. 그녀는 정희의 변화를 빨리 알아챘습니다. 정희가 요즘 뭔가 힘들어 보여.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죠. 그 며느리,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왜? 뭐가? 자꾸만 돈 얘기를 해. 우리 정희한테. 돈. 응, 시어머니 돈 없으세요? 이러더니 내 앞에서도 그런 소리를 해. 숙희는 시어머니 정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어때? 시어머니 정희는 웃음으로 답했어요.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지.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거든요.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정희가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장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묻는 것도 봤어요. 저희 어머니 돈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준석은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무기력했거든요. 아침마다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어머니까지 괴롭히는 아내를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석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공사가 생기면 뛰어나갔어요. 건축 관련 일이라면 뭐든, 월급이 100만 원이 되었던 300만 원이 되었던 돈을 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이자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준석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 내가 착각했어. 하지만 준석은 알았어요.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 정희는 매일 버텼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올 때 그것이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1년 그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손주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게 대하는 것을 봤거든요. 손주들이 안겨오면 받아주다가도 가면 다시 거칠어졌어요. 내가 정말 뭘 잘못했을까? 시어머니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5년 그 긴 세월 동안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서 또 다른 것들을 꺼냈어요. 남편의 유언장, 내 돈은 정희에게, 그리고 정희가 판단할 때까지 누구도 건드리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 40년을 가득 채운 가족사,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지, 며느리가 언제부터 변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써내려간 기록들. 통장을 발견했을 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손에 힘을 주고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렇다면 내가 정리해야겠네. 모든 걸. 시간은 무심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더 이상 임시 방편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준석의 빚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자로 늘고 있었어요. 매달 이자만 해도 150만 원.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답함 속에서 작은 상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을 해온 습관이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어제 남은 고기 반찬을 데워냈죠.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먹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밥 먹어. 정희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주방으로 나왔어요. 오늘도 반찬이 이것뿐이네요. 며느리의 첫말이었습니다. 고기도 있고 달걀도 있고 야채도 있잖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반찬이 이게 뭐예요? 밖에서 파는 반찬이 훨씬 맛있는데. 며느리는 밥을 한두 숟가락 떠먹고 일어났습니다. 난 커피나 마셔야겠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주들을 봤습니다. 우리 손주들 반찬이랑 많이 먹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어. 손주들은 할머니의 밥상을 잘 먹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정희는 마을장에 나갔습니다. 밑반찬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시켜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추장 사다 주세요. 파는 걸로요. 내가 만든 고추장 있는데. 그건 맛이 없잖아요. 장터에서 파는 거 사다 주세요. 시어머니는 마을 장터에서 고추장을 샀습니다. 그곳에서 수키를 마주쳤죠. 정희야, 뭐 사? 고추장 며느리가 사달래서. 너 고추장 잘 만들잖아. 동네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밖에서 파는 것만 고집하지. 응, 그래. 시어머니는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힘내. 손주들은 할머니 음식 안 잊어. 아이들은 순해.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정희는 손주들을 학원에 데려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와 1학년 지민이. 할머니, 우리 학원 끝나고 뭐 먹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해줄까? 호떡, 붕어빵. 그건 학원 근처 문방구에서 파는데, 그거 먹어도 돼? 응. 할머니가 사줄게. 정희는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여름 햇빛 아래서 그 사이 며느리 지은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데려오는 건 어머니 일이잖아. 지은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했는데. 방금 밥 먹고 난 설거지 또 쌓여있잖아요. 그래. 내가 해줄게. 시어머니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하세요? 뭐, 아, 그냥 됐어요. 제가 할게요. 지은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많이 틀었고 물을 낭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봤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어머니, 거실이 왜 이래요? 뭐가? 먼지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청소했는데 정희는 봤습니다. 창가에 미세한 먼지, 날씨 때문에 들어온 먼지였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청소도 제대로 못하세요? 내가 어제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집은 항상 깨끗해야 하잖아요. 혹시 어머니, 눈이 안 보이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손님들도 오는데 시골집이 다 이 모양이면.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구석 한 구석. 손주들이 봤어요. 할머니, 왜 계속 청소해? 할머니가 못해서. 시어머니의 답변을 듣고 민준이는 옆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도 느꼈거든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목요일 오후 마을 이웃들이 방문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었어요. 정희야, 요즘 안 보이던데? 집에서 할 게 많아. 정희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60년을 입어온 스타일의 옷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셨는데 옷이 그게 뭐예요? 모두의 눈빛이 정희에게 향했습니다. 정희가 얼굴을 붉혔어요. 이웃 수키가 말했습니다. 정희 옷 멋있잖아. 소박하고 좋은데 왜?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정희는 손주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놀이공원 가고 싶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응. 좋아, 할머니가. 그때 집에서 며느리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할머니 괴롭히지 마! 뭐,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신데 아이들하고 막 뛰어다녀도 돼요? 시어머니는 손을 놨어요. 손주들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하늘로 향했어요. 밤 11시 준석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 지은이가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 뭐, 아침마다 반찬이고 청소고 자기 할 일도 못하면서 엄마가 뭘 못하시는데. 내가 다 해주고 있어. 애들 봐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근데 어머니는 왜 계속 시골식으로만 고집하는 거야? 하지만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아내의 말이 틀렸다는 걸.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준석은 천장을 봤습니다. 이웃 수키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정말 편해 보이질 않아. 왜? 며느리가 자꾸 딴주 꺼는 모양이야. 그렇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하지만 정의는 뭐 하나 대응을 못해. 그냥 받아만 들어. 그래서 더 힘든가 봐. 수키는 정의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의는 마을에 덜 나타났어요.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2024년 5월 15일 정의가 남긴 일기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인가? 40년을 아들을 키웠고 15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5년이 흐르니 내가 태역주인이 된 것 같다. 며느리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그냥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다. 내 한 끼 밥상이 이 정도면 족한데도 왜 자꾸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까? 매일 작은 상처들이 모였습니다. 아침 밥상에서의 무시, 마을 장터에서의 비난, 청소를 다시 하라는 말, 손주들과 놀지 말라는 말, 옷에 대한 비판, 이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 정의의 마음 한구석에 모였어요. 마치 자갈이 모여 돌이 되듯이, 돌이 모여 바위가 되듯이.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의는 여전히 참고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손주들의 학원비를 내주고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의 눈빛은 자꾸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옷장으로 자꾸 향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통장을 찾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은 채로 마치 조용한 호수 위에 계속 돌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는 그 파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빛이 비추던 날,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제사를 지낼 날이기도 했고 온 가족이 함께할 날이기도 했거든요. 아침 6시, 정희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추석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제사에 올릴 음식들, 손주들이 먹을 음식들, 송편을 빚고 갈비를 양념하고 나물을 무쳐야 했어요. 지은아, 달걀 좀 줄래? 정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뭐예요? 송편을 빚는데 달걀이 필요해. 어머니가 꺼내면 되잖아요. 지은이는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꺼내주지는 않았어요. 정희는 자신이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누웠습니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여러 냄비가 동시에 끓고 있었어요. 소고기는 양념되고 있었고 나물들은 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송편을 빚는 손, 정희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왔어요. 할머니, 뭐 만들어? 송편이야. 우리 손주들이 먹을. 할머니, 나도 도와줄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도와주면 더 맛있겠네. 함께 손을 맞댔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얼른 들어가. 이건 어머니 일이잖아요. 얘들한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여러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갈비, 나물, 송편, 계란말이, 탕. 모두 정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밤새 준비한 정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제사에 올릴 음식들이지. 근데 좀 촌스럽지 않나요? 뭐가? 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전통 음식보다 신선한 회나 스테이크 같은 게 낫지 않아요? 제사상에 그런 걸 어떻게 올리니?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손님들도 오시는데 이런 음식들만 있으면 욕 먹어요. 손님, 고모들도 오시고 친척들도 오실 텐데. 정희는 침을 삼켰습니다. 40년 동안 추석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음식이 촌스럽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5시 갑자기 며느리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추석 음식 사올까 하는데 돈 있으세요?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다 만들고 있지 않니? 네, 알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차라리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 그게 안 된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해. 어머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돈 있으신 거 다 알아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 안 된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빚이 얼마나 많은데.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2억 5천만 원. 그래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모아둔 돈 있으시면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통장 봤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 있잖아요. 지은이는 계속했습니다. 그 돈 우리 빚 갚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40년의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지은아,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해? 뭐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물품이니?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아니면 금고? 돈을 자동으로 꺼내주는 기계?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반찬도 만들었어. 손주들 학원비도 냈어. 월 50만 원. 내 연금은 월 60만 원인데 내 한 끼 밥상이 얼마짜리 가치가 있어? 정희가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주들 손에 이끌고 학교 다니는 게 얼마짜리 일이야?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저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도와? 넌 아무것도 안 했어. 내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했고 청소를 다시 하라고 했고 내 옷을 손님 앞에서 폄하했어. 정희는 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돈을 달라고 해? 어머니,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가족. 넌 내 가족을 뭐라고 생각해? 돈주머니. 일꾼. 노비. 어머니, 저희 형편이 지금 심각하다고요. 그걸 내가 모른단 말이냐? 정희가 지은이를 끊었습니다. 너희들 이 집에 내려올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안 도와주시는 건데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넌 왜 자꾸 내 돈을 쓰라고 해? 왜 자꾸 내 밥상을 비난해? 왜 자꾸 나를 무시해? 그때 준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여보! 준석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보, 어머니가. 엄마, 무슨 일이야? 준석은 어머니 정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지은이가 내 통장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엄마가 뭐라고 생각했어? 돈 주머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40년간 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니?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가족이니까. 그런데 넌 내가 한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했고, 내 돈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라고요? 밥도 안 차리고 손주도 안 봐주고 아무것도. 어머니!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정희는 준석을 봤습니다. 이제 엄마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어. 밤 11시 집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다!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손주들의 작은 콧노래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왜 자꾸 울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피곤하신 거야. 하지만 아이는 알았어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 마을 경로당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웃숙희 아줌마가 목격했거든요. 밤 10시경 정희가 짐을 싸는 것을, 침구류와 옷들을 보따리에 싸는 모습을, 옷장에서 통장을 꺼내 가슴에 안고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고 결국 방을 나와 거실에 앉은 채로 밤새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숙희는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정희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희의 눈은 공허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난 40년을 살았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응, 그런데 정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 내 한 끼 밥상도, 내 손도, 내 마음도. 정희야, 난 금고였던 것 같아. 돈을 꺼내달라는 기계였던 것 같아. 숙희는 정희를 안았습니다. 새벽 3시 준석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준석은 조용히 방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넌 엄마가 뭐라고 생각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대답해봐. 넌 엄마를 뭐라고 생각했어? 준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뭐를 해줬으면 넌 엄마한테 이런 미안함을 느껴? 엄마가 다 해주셨잖아. 다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엄마 돈 얘기도 들었어? 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한 것도 이제 늦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생깁니다. 40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 그것이 이날 밤 시어머니 정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추석 다음 날 오전, 정희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이 경축되었습니다. 며칠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희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지은은 준석이 나간 사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시어머니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응. 그럭저럭. 며느리 지은이가 앉았습니다. 표정은 근심이 가득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방, 그 안에 있는 통장을. 어머니 통장에 비상금 더 있으세요. 비상금. 병원비도 많이 나올 거고 남편이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정희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간호사 혜정이 시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약 먹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진짜 혈압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희는 몰랐습니다. 간호사 혜정이 기록을 확인했어요.
이상하다. 혈압이 안 내려가네요. 혈압 수치를 다시 재었을 때 200을 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약 3일 후에 혈압이 내려가야 했거든요. 간호사는 정희의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약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꺼내보니 절반은 비타민이었어요. 환자분, 약 누가 챙겨드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는 차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장 암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하려고요. 내가 나중에 처리할 거야. 지은은 그날 밤 준석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통장 암호 알아? 뭐 하려고? 병원비 내려고 그러지?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준석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정희가 깊이 잠든 후 며느리 지은이는 병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들었어요. 온라인 뱅킹, 그리고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계속 빼돌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준석에게 말했어요. 여보, 생각해봤는데 뭘? 어머니 나이도 70이 넘으시고 이렇게 입원하시는 거 봐도 뭐가 말이야? 혹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 지은이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유산도. 뭐라고 하는 거야? 준석이 소리쳤어요. 엄만 나아지고 계시다고.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간호사 혜정은 마침 그 대화를 복도에서 들었거든요. 입원한 지 10일 정희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의사는 이틀 뒤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 혜정이 정희를 찾았어요. 환자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혜정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영상 안에는 며느리 지은이가 정희의 핸드폰으로 돈을 빼돌리는 모습, 약을 바꾸는 모습, 그리고 준석과 나누는 대화. 혹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 정희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정이 말했어요. 이건 약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이고 횡령에 해당합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신고해줘. 경찰이 오고 정희의 진술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고의로 약을 바꾼 거고 계좌에서 800만 원을 빼갔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금을 노린 정황도 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 지은을 연행해 갔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희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엄마, 괜찮아? 응, 정희는 준석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아. 넌 엄마가 뭐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죽어야 편할 것 같아.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미안해. 준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엄마 뜻을 제대로 모르고. 넌 몰랐겠지.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횡령죄, 사기죄, 그리고 약물을 통한 상해죄. 매우 중한 죄들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고소하시면 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3개월 뒤 판사 앞에 선 며느리 지은은 창백했어요. 모든 것이 지은의 죄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은 즉시 끌려나갔어요. 한 달 뒤, 정희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방. 여기서 정희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손에 한 장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준석이 남긴 편지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평생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지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죗값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어머니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식이었거든요. 현재의 정희는 노트북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나는 80년 돈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 돈 5천만 원은 아들에게 주지 않았고 나를 죽이려던 며느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내 그 5천만 원은 결국 무엇을 지켜주었는가? 내 존엄성을, 내 선택권을, 내 자유를. 그 돈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 집에서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 오늘의 황혼사연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